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파업을 지지하는 집회와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개점 휴업 상태였던 21대 하반기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100명이 넘는 학생이 동시에 감염됐습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하고 요양병원은 비접촉 면허만 허용하는 등의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 노력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등급을 20년 만에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외국인 인신매매에 장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해양경찰이 주관하는 수상구조사 시험이 수심 1m에 불과한 수영장에서 치러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데 부실평가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낮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는 등 유럽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인명피해와 산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는 이런 폭염 현상이 다음 주 중반까지는 이어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네, 정치를 더 쉽게 풀어보는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가 4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투입하느냐는 오늘 아침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와는 달리 답변을 안 하겠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까지만 해도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해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야당에서는 제2의 용산 사태, 쌍용차 참사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고 노동계는 총파업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지율 급락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제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와서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어제 스타 장관 많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발언 맥락 조금 한번 해주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검찰에 있을 때도 그런 검사장들이나 검사들 중에 이게 총장이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들 잘 하고 이렇게 해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고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우조선 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태에서 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했던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는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죠.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을 정조준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오늘 전국 현안을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톱뉴스가 지금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입니다. 어떻게든지 노사가 합의를 해야 할 텐데 어제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좀 강경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공권력 투입되는 것 아니냐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출근길 답변을 보면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한 발짝 물러선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 국무회의 마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또 경찰청장 내정자가 현장을 급히 찾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좀 보고를 받으신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다른 것보다 지금 시너라는 위험 물질을 휴대 한 채 지금 점거를 하고 있다는 거라서 인명 피해, 강제 진압을 할 경우에 그런 인명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다만 불법 시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는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지금 창원 시민들이 3.5km의 인간띠 손에 손을 잡고 이러한 지금
이런 좀 그 불법 시위를 불법 집회를 좀 이제 풀어달라, 중단해달라고. 중단해달라 좀 예.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고 좀 그런 상황이라 저는 좀 빨리 이 몇 명의 이제 그 근로자들이 좀 이렇게 그 대우조선해양에 지금 이 예. 선박 그 제조 과정을 좀 막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선량한 다른 그 근로자들과 시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네. 좀 현명한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는 자율적 협상이 먼저고 그리고 노사가 합의해서 타결하는 게 제일 좋죠. 공권력 투입하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민주당에서는 공권력을 투입하게 되면 제2의 용산 참사, 쌍용차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죠. 일관성 없는 발언 때문인 건데요. 예. 어제만 해도 이런 법치, 엄단 이러면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했어요. 마치 약자에게 겁박을 주는 듯한 메시지가 대통령의 말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중재를 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정부가 그렇지 않고 사정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을 보면요. 노동 관련해서 공약에서는 대화 타협으로 상생의 노사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요. 네. 노동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참여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 그리고 노동 기본권을 존중한다고 했던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대우조선 해양 사태를 보면서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한테는 다시 한번 속는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의 태도에 대한 상당한 유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더더욱이 지금 대우조선 해양 사태에 상당한 대우조선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의 지금 조정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실제로는 이런 부분 산업은행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정부가 예. 또 일정 부분의 그런 역할을 해야 이 갈등이 중재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청년들 특히 34세 미만 이런 청년층에는 이 비탄감을 위해서 125조의 규모의 그런 금융 지원을 해주기로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왜 대우조선해양에서는 그런 산업은행을 통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겁박하고 뭔가 억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노사 관계를 더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국민 감정을 건드렸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가 산업은행이고요. 네. 지금 하청업체 파업이기 때문에 원청업체인 대우조선해양도 좀 나서주고 네. 노조의 요구입니다.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달라는 게 진짜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인데요. 네. 전주혜 의원님께서도 이번 사태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좀 나오는 것이 지금 네. 그동안 이제 길어진 것이 결국은 그 지금 점거를 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은 그 30% 임금 인상을 이제 요구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리고 이제 그 원청업체인 이제 대우조선 해양의 그 노동자들이 아니라 하청업체 이제 그 노동자들이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그 무리한 그 요구를 좀 했던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오는 뉴스를 보면 좀 근접했다. 그래서 한 뭐 10% 미만으로 지금 그렇게 근접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많이 있는데요. 좁혀졌다라고 근데 우리 기자가 저는 전해줬습니다. 물론 지금 그 협력업체들도 그 동안에 그 불황, 그 선주 불황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또 감원도 하고 임금이 또한 깎여서 고통을 겪었을 거라는 것은 저희도 물론 다른 국민들도 알고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근로자들이 그 전체 그 대우조선 해양의 협력업체 한 11,000명의 근로자 중에 120명이에요. 한 1% 정도의 지금 근로자들이 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그 며칠 전에 내려진 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서 보면은 근데 저는 이것은 물론 정당하지도 않은 권리 행사이지만 도를 넘었다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이분들이 그러니까 올 6월 16일에 이제 작업장을 점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조 중인 선박의 자재들을 분리해서 탈취해요. 이거는 명백한 불법 행위죠. 이거는 불법 그 건조물 침입 절도죄입니다. 이것은. 예. 그런데 위법을 저지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6월 17일 인화성 물질이 이제 신호를 투척을 하고 6월 22일에 신호를 휴대한 채 지금까지 계속 그 선박 건조 업무를 좀 방해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한 달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뭐 사측에도 물론 책임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런 극렬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그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에
이런 그 거제 시민들, 창원 시민들이 3.5km의 인간띠를 둘렀다는 건 이로 인해서 이 120명의 이 주장 때문에 나머지의 오히려 그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예. 또한 많은 손해가 나고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의 이 사태로 인해서 지체 상금을 좀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무리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게 왜 정부가 안 나서냐? 왜 뭐 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냐? 지금 방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사측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오히려 예. 우리나라의 이런 시위 문화, 이러한 그 건전한 진짜 그 전개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건전한 정상적인 그 경영을 방해하고 이러한 그 극렬한 시위 방법에 대한 저는 노측의 점검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뭐 이번에 지금 협상 과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민형사상의 어떤 그 소송이나 뭐 고발에 취하해달라.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좀 안 좋은 그런 그 불법이 정도가 좀 넘어서는 그 용인할 수 있는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시민들까지 불편을 겪는 이러한 지금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뭐 사측은 사측대로 또 노측은 노측대로 좀 더 점검을 하고 좀 더 이제 양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2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워낙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임금이 많이 삭감이 돼서 이제 노조에서는 30% 인상 요구가 사실상은 2년 전으로 돌아가는 원상 복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측과 계속 협상을 하는데 지금까지 협상이 진전이 없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언론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려는 그런 개입이 아닌 예.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노사 간의 그런 협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 엄단하는 엄포의 방식이었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용산 참사나 쌍용차 사태가 제2로 나타난 거 아니냐, MB 정권의 또 재탕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만큼 뭔가 겁박하는 방식의 윤석열 정부의 그런 메시지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는 저는 생각이 겁박이라고 듭니다.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건 법과 원칙에 따른 어떠한 그런 질서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다수의 노조가 그런 근로자들이 아니라 협력업체 중에 지금 1% 한 120명 정도가 좀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오히려 뭐 한 5, 6% 이 정도의 인상안에 지금 오히려 동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달 정도 지금 무리한 이러한 점거가 이루어짐으로써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피해가 나고 있죠. 한 6천억 정도 지금 손해가 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손해는 과연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엄단보다는 물론 관용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까지 듣고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출근길에 기자들 질문 답변 받는 시간이 최근에 굉장히 짧아졌어요. 30-40초 정도로 짧아졌고요. 또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요즘에 답변을 좀 많이 피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제는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정부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최근에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 장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는 뜻은 아닌지 이렇게 해석도 되거든요. 전재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대통령만 보인다 지금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저는 이제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사실 스타 검사 출신이시죠. 그래서 뭐 검찰총장 되기 이전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특수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주목을 받고 또 큰 수사를 하셨던 그런 스타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잘 뭐 위에서도 잘해야 되겠지만 또 본인 각자 위치에서 좀 그렇게 돋보이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러한 좀 생각을 좀 피력하신 거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지지율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대통령실이나 또한 국민의힘이나 사실 이것은 저희가 굉장히 좀
가볍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일희일비 할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지지율이 한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2달 정도 이제 되는 사이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30% 초반까지 계속 떨어졌거든요. 떨어진다는 것은 예. 근데 이것은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도 좀 정확한 그 원인 분석과 더불어서 좀 국민들의 좀 뜻을 좀 더 경청하고 예. 또한 현재 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위기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해법을 적극적으로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 여당 입장에서는 좀 빨리 원구성이 됨으로써 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고 또 국회에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나 또한 정책 뭐 이런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이제 원구성이 뭐 조만간 이제 된다고 하면 네.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좀 여당으로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좀 국민들의 좀 지지율을 좀 신뢰를 얻는 좀 그러한 반등의 좀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인사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특히 사적 채용 논란도 그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오늘 아침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윤석열 정부 특히 대통령실 사적 인사 채용,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 강력한 비판을 했는데요. 잠시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입 가경입니다. 대통령실의 육촌 친척과 40년 지기 황모 씨와 우모 씨의 아들에 이어 이번엔 검찰 시절 인연을 맺은 지인의 아들까지 모두가 대통령실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엄격한 공사 구분은 공직자에게 더구나 대통령에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적극적인 지지자들, 그중에서 능력 등이 인정된 부분 등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적이나 정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고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공적 채용, 그러니까 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철학을 가진 그런 인사들을 채용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마치 대통령실의 채용 제도를 무시한 채 지인들이 채용됐다는 것만을 가지고 사적 채용이다라는 프레임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네, 사적 채용 논란 야당에서는 지금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실현님께서는 그 사적 채용 논란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라고 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상당히 대통령실의 채용에 대해서 비선 논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네.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직원 채용부터 해서 예. 또 뭐 여러 가지 사적 지인 채용을 통해서 불공정에 대한 키워드를 이번 윤석열 정부가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공정과 상식으로 당선된 정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실망감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지금 드러난 케이스가 전부일까 아니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국정조사 등 여러 방식을 통해서는 좀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채용 과정이나 어떤 분들이 사실 지금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신뢰를 회복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죠. 사과를 하기 전에 예. 어떤 것들이 문제였고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결이 안 되고 반복되는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신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사과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체계도 다시 한번 투명하게 만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강승규 수석은 이게 뭐 이제 별정직 공무원 네. 이런 이야기하고 또 선거운동 때 열심히 했던 사람을 채용했고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주현님. 근데 선거운동 때 열심히 도운 분을 그 청와대에 주요 직책을 주고 취직시켜 주는 게 맞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별정직 공무원이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 뭐 인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저는 이제 어제 나왔던 그 이제 주모 씨 그 예. 6급 그 이제
대통령실 직원 같은 예, 예. 경우는 제가 그 선대위에 이제 대변인을 하면서 자주 봤던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이제 뭐 여러 팀이 이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팀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그 후보 시절 이전인 그 경선 때부터 예. 본인의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한 8달 정도 무급으로 일하면서 진짜 그 대선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기여를 했던 분이죠. 그래서 네, 네.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렇게 뭐 그냥 몰랐던 사람이 이렇게 채용된 것이 아니라 대선 기간 동안에 본인의 능력을 보여줬고 예. 또한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일정 팀에서 끝까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의 이제 열정과 노력, 그 다음에 본인의 역량을 또 보여줬고 또 그 결과 또 대선 승리에 그 기한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별정직으로서는 충분히 저는 그 채용될 수 있는 것이다. 별정직이라는 것이 어떤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그 선거 기간 동안에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해서 또 능력이 그 선거를 위해서 검증이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까지 별정직에 채용을 가는 것을 공격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너무 지나친 공격이라는 그런 국민의힘에서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도 과거에 민주당도 집권했을 때 선거운동 열심히 도와주고 했던 분들을 별정직으로 채용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캠프에서 일하는 분들이 채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의 검증 시스템은 작동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구구 유튜버의 안모 씨의 누나 이런 분들은 겸직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만큼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제대로 된 검증이 되고 대통령실에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그 캠프에서 일하신 능력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도 지금은 사적 또는 지인 채용으로 누구의 아빠의 아들 이런 뭔가 편향된 그런 사적인 그런 파워를 가지고서는 채용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지 능력으로 과연 검증돼서 됐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지율 떨어뜨리는데 또 한 번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됩니다. 예. 두 분께 이제 동시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이제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 선거 도와줬던 분들을 이제 채용하는 경우가 양당 모두 많았었는데요, 과거에. 이게 오히려 불공정이다. 왜냐하면 뭐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 지인의 아들이 또 선거 운동 도와주기도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고. 선거 운동에 기회를 갖는 것도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저도 후보 시절에 수행 대변을 했습니다만 그 여러 명이 와서도 제대로 못하면 이것은 또 아웃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정말 대선 기간을 같이 했다는 것은 그 정도의 능력, 책임감, 성실성, 뭐 열정 이런 것이 다 굉장히 그것은 평가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도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 기여와 또한 능력 검증을 거친 사람이 별정직에 가는 것까지 그렇게 폄하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좀 지나치다 좀 저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각 언론에서 많은 기사를 썼는데 그 가운데 이제 눈에 띄는 게 이게 결국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하고도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선거 때 도와주는 분들을 그게 뭐 교수님이 됐든 누가 됐든 열심히 도와주고 나서 낙하산 인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훈 인사를 해준다는 거죠. 이게 다 전문가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이렇게 선거운동 도와주거나 이렇게 정책 개발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막 이제 낙하산 시키는 게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신 의원님. 뭐 올바른 지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캠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거기에 끈이 있어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는 게 더 그런 유리하다는 경우 거. 많죠.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행정관을 하든 비서관을 하든 뭔가 그 타이틀을 갖고 추후에 그 커리어를 가지고서 또 다음에 기관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에 취직하거나 이런 승승장구할 수 있는 패스웨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캠프에서 일했다는 것만으로 능력이 검증됐다고 할 수 있느냐. 한간에는 국민의힘의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 중에서 능력 있는 분들이 나는 사적인 그런
파워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섭섭해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이제 때문에 예, 지금 예. 이런 안모 씨나 이런 분들도 과연 그런 검증이 되고 정말 능력과 열정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그 프로세스였나요? 인수위에 계신 분들 국민들이 가운데 아직 궁금해하는 거죠. 그 주요직에 가지 못한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한다는 얘기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 예, 많이 섭섭해하신다고 예. 이제 하네요. 뭐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캠코더 인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캠프에 있었다거나 그런 분들이 또 공공기관으로 가서 좀 많이 문제가 예, 됐었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드루킹 그래서, 사태, 오사카 예. 총영사 임명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을 이제 저희도 반면교사 삼아서 예. 이제 앞으로 공공기관 인사는 뭐 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또한 뭐 선거에서 기여도 물론 뭐 감안을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또한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을 좀 그렇게 좋죠. 예, 공공기관에 좀 배치하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그동안 자신의 했던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잖아요. 네. 뭐 구급이라 미안했다, 뭐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특히 젊은 층의 반발을 샀잖아요. 네. 오늘 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뭐 늦은 감이 있지만 늦은 감이 그래도 있지만. 예, 뭐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 저희 또 그 청년들의 그 어려움에 당연히 공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물론 말씀하신 취지는 뭐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좀 이것을 좀 바로 잡은 것은 저는 아주 뭐 적절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입김이 제일 셌다 이런 얘기 들었다라고 또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혹시 신 의원님도 들으셨습니까? 뭐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진실된 말인지는 좀 더 예.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 방문한 사람들도 그 김건희 여사의 파워가 상당하더라. 윤석열 어마하더라. 대통령에 대한 예, 그 조종 능력이 상당하더라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에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오히려 조금 더 쓴소리하고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에서 그런 좀 건설적인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좀 저는 생각이 이제 뭐 듭니다. 인사 시스템도 뭐 저는 신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별 감찰관이 없었습니다. 네. 예, 그 대통령실 자체를 감찰하는 특별 감찰관을 야당이었던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같이 추천하자고 해도 민주당 쪽에서 손뼉을 안 맞춰줘서 결국 5년 동안 공석으로 지금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저는 특별감찰관제 이제 이게 원구성이 되면은 아마 그런 추진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이제 임명이 됨으로써 예. 특별감찰관은 그 대통령 이제 친인척이랄지 아니면 그 그렇죠. 청와대 직원들을 감찰할 수 있는 대통령실을 감찰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말에서만 그치는 것이나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네. 뭐 인사 검증이나 아니면 또한 어떠한 그런 권력을 좀 남용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촘촘히 감찰 스스로 하는 좀 그런 원구성 역할을 빨리 할 합의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해야지, 있습니다. 예. 특별감찰관이 우선은 원구성을 문제가 하게 되겠네요. 되면 운영위가 열리게 되고요.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에 어떤 분들이 임명이 됐는지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볼 예. 수 있는 상당한 국회 내에서의 역할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권력은 늘 감시를 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곧 여름 휴가철입니다. 성수기인 7월 말부터 8월 초에 휴가객이 가장 많이 몰릴 걸로 보이는데 8월 말까지도 고르게 분산될 걸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는 수도권에서 출발할 경우 이달 30일, 수도권으로 돌아올 때는 31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에도 전통적 극성수기인 7월 말에서 8월 초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8월 말까지 고르게 분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를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이 기간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와 국도를 신규 개통하고 혼잡 예상 구간에 대해서는 갓길 차로와 우회도로를 운영합니다.
아울러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분산을 유도하며 고속버스와 열차 운행 횟수도 늘립니다. 이번 하계 휴가철 기간 동안 교통소통 및 사고 상황 등 다양한 교통정보를 도로 전광판, 모바일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량이 집중되는 구간엔 감시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과 암행 순찰차를 연기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이번 특별교통대책 기간 하루 평균 445만 명, 모두 8,892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하루 평균 이동 인원에 비해 16.6% 증가한 것입니다. 휴가지로 이동할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91.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버스와 철도 순이었습니다. 휴가 지역으로는 동해안권, 남해안권, 제주권, 서해안권 순으로 선호했습니다. 휴가지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최대 예상 소요 시간은 서울에서 강릉 5시간 50분, 서울에서 부산 6시간 50분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한여름밤에 청와대를 둘러보는 행사가 오늘부터 12일 동안 진행됩니다. 사전 신청과 추첨을 통해서 관람객 선정은 이미 마감됐는데요. 못 가시는 분들 위해서 낮과는 사뭇 다른 청와대 밤 정취를 김태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5월 개방된 이후 131만여 명이 방문한 청와대의 문이 밤 시간에도 열렸습니다. 청와대 본관의 파란 기와가 야간 조명을 받아 더욱 선명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정원을 거쳐 청와대 본관에 들어서고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 정면에 걸린 한반도 그림이 점점 크고 웅장하게 다가옵니다. 관람객들은 역대 대통령들이 외국 지도자들과 대면했던 접견실과 집무실을 둘러보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영부인들이 사용했던 공간인 무궁화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어 수궁터를 거쳐 대통령 관저, 상춘제, 녹지원 등 청와대 경내 곳곳을 산책합니다. 관저에서는 한여름밤의 정취를 돋우는 퓨전 국악 공연이 열리고 상춘제는 창호를 활짝 열어 내부 모습을 보여줍니다. 녹지원 일대에는 레이저 조명으로 반딧불이가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것 같은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사전 공개 행사에 초청됐습니다. Where we have been living as foreigners for so long, and it's very beautiful to be able to see not only the background but also see how we're integrating and how everything is changing through the years. So it was a very beautiful experience.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한여름밤의 청와대 산책 행사는 12일간 한시적으로 열립니다. 청와대 개방을 5월 10일부터 진행했고 국민들의 많은 성원으로 인해서 시범적으로 야간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단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이번에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사전 신청과 추첨을 통해 선정된 1,200여 명이 참여하고 추후 야간 행사의 확대 여부가 검토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집값이 전국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전셋값이 매매가와 비슷해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인데 특히 지방이 걱정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당산동에 있는 400세대 규모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 25제곱미터 전세가 2억 2천만 원에 나왔는데 같은 면적 매매가도 2억 2천만 원입니다. 지금은 분야가 매매가율이 조금 올라서 똑같아졌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매매가율이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전세가 있는 곳도 매매가 더 힘들어졌죠.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100%인 셈입니다. 부동산업계에선 보통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 전세라고 부르는데 집값 낙폭이 큰 지방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전세가율은 68.8%인데 포항 북구나 광양, 청주 서원구, 목포, 천안 동남구 등은 모두 80%를 넘었습니다. 경기도 여주나 이천 같은 수도권 외곽도 80%를 웃돕니다. 서울은 전세가율이 60% 초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일부 자치구에선 위험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다세대주택 전세 거래 가운데 196건은 전세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비쌌습니다. 강서구가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 양천구, 관악구 순이었습니다.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019년 3,442억 원이던 사고 금액은 지난해 5,7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사고 금액 규모만 3,407억 원으로 2019년 전체 사고 금액 규모에 육박합니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 주택 세입자 피해 규모가 1,961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불안한 시장 분위기에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000여 건이던 가입 건수는 6월에는 19,000여 건으로 증가했고 가입 금액 규모는 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보다 투자 수요 비중이 높았던 곳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매가와 전세값 차이가 적은 부동산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로 상승한 가격이 금리 인상 등을 견디지 못하고 단기간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21년도 이렇게 부동산의 시장 가격이 높이 올라갔을 때 갭 투자가 많았었던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기에 깡통 전세의 우려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깡통 전세 현상이 심화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에게 집주인 세금 체납 내용을 알리는 방안 등이 담긴 대책을 다음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여러 명이 모은 돈을 누군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려고 주고받은 돈이라면 형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51살 A씨는 지난 2013년 부산에 요양병원을 세우고 운영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피해자 2명에게서 2억 5천만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의료인이 아니었지만 지역 주민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생활협동조합을 만들면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악용해 이른바 사무장병원 설립을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 단계에서 이들 사이 갈등이 생겨 계획은 무산됐는데 A씨는 이듬해 투자금 가운데 2억 3천만 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써버렸습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선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법원도 A씨에겐 투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투자금의 경우 이미 사기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형량은 징역 6개월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까지 전부 무죄로 보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애초 투자금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금지한 의료법을 어길 목적으로 전달된 만큼 A씨와 투자자 사이 관계는 형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낼 수는 있지만 민사상 권리가 있다고 무조건 형사상 보호 가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범죄를 모의한 일당이 주고받은 돈을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대법원이 못 박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초엔 그저 규범에 따라 판단하도록 해석의 여지가 있었는데 횡령죄 성립 요건을 한층 더 정교하게 만든 셈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최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열린민주당 당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최 의원이 A 기자 등 일간지 기자 2명을 상대로 모두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지난 2020년 5월 최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되자 문 전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 정도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A 기자 등이 최 의원이 청와대에 먼저 전화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최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공공기관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보급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전 등 에너지 공공기관이 N서울타워와 대학교 등 서울시 주요 건물에 EMS,
신재생 에너지 등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을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두 기관은 또 서울 에너지 소비 톱백 건물 에너지 효율 혁신, 주거 환경 취약지구 에너지 효율 혁신 동맹, 전기 모빌리티 확산 인프라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 국무부가 인신매매 방지 노력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등급을 20년 만에 낮췄습니다. 외국인 인신매매에 대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서의 인신매매란 강압이나 사기 등을 통한 성매매, 강제 노동 등을 의미합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001년 미국 국무부의 첫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어 다음 해인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줄곧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어 온 겁니다. 국무부는 하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를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해당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체 3등급 가운데 2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만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8 countries were downgraded a tier, indicating that they either didn't make significant increasing efforts to combat trafficking, or worse, that their governments have a state-sponsored policy or pattern of trafficking. 국무부는 강등 이유에 대해 관련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 강제 노동을 이용한 어업 활동 문제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신매매 관련한 중대 범죄자가 1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2등급 국가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스위스 등 모두 133개 나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감시 리스트에 오른 34개국도 포함됐습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인신매매 사범을 더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을 바라는 것 같다며 서로 다른 법체계를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대표 예비 후보 포토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세 분은 지금 열심히 표가리 하느라고 지역에 가 계시고요. 여기 오신 5분은 여유가 있으셔서 참석합니다. 지금 순서대로 처리해야 되는데요. 이종학 후보, 이재명 후보, 강훈식 후보, 강병원 후보, 원하시는 포즈로 저희가 사진을 여러 장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민주당! 화이팅! 그 다음에 민주당 사랑해요도 할까요? 사랑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민주당 사랑해요. 민주당 사랑해요. 확실히 사랑해요를 하니까 다들 얼굴이 부드러워지세요. 네. 사이사이 얼굴을 강 부장님 괜찮은가요? 지금? 왜 혼자 남아 있어? 나도 여기서 서서 인사해야 되겠는데? 이 앞에 있더니 뭐하느냐고 지금 수박을 해서 여유 있는 사람들하고 여유 없는 사람들이 차이가 난다니까. 여기 쓰신답니까? 여기 쓰신답니까? 잘 여기에 어디 당대표 출마 선언 후에
보통 참석이신데 어떠셨어요? 사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가지고 관련돼서 뭐 한마디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요. 의원님, 다른 당대표 후보분들이 지금 단일화 가능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일정 예정된 건 없을까요? 차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위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가 34도를 넘어섰고요. 서울도 30.4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에 충청 이남에 최고 70mm가 되겠고요. 특히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mm 미만의 적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도 강원도와 충북 북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2도, 광주 25도가 예상됩니다. 강한 비가 집중되는 남부지방은 내일 낮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31도, 대전 30도, 대구 28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저희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